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EBS와 함께하는 고1 중간고사 대비법.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충남 삼성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있고요. EBS 국어 영역 함께 하고 있는 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역 함께 하고 있는 성정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새학년, 새학기의 설레임도 잠깐이죠. 한 달 후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라는 것을 치르게 될 텐데요. 특히나 고등학교에 와서 한 번도 중간고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고1 학생들의 부담은 그 누구보다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의 심정,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1 처음 본 중간고사가 고3 때까지 간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이 좀 압박감도 있고 답답하고 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보는 거니까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돼요. 전공 과목은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과목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그냥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말이 그냥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되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많이 공감하시죠?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보셨을 그럼요. 텐데요.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아까 모르겠어요라는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시험 직전 한 달 전에 모르겠어요 했던 학생이 시험 전날까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손도 못 대보고 시험에 그냥 시작했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두렵지 않겠죠. 맞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궁금증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우리가 해결책을 하나하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궁금증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시험이 많이 다르다고들 하던데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 것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일단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주교재와 부교재가 같이 나오게 되고 과목 수도 늘어나니까 아마 훨씬 더 부담감은 더 커질 겁니다. 영어는 정말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네. 학생들 화면 보고 계신 학생들 공감하시죠? 영어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교재와 모의고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맞아요. 이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고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의 단어의 수와 고등학교에서의 단어의 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그 양이 양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체감하는 양 자체가 어마무시해지죠. 정말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부를 했을 때 학생이 평소에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통 1과 2과 3과를 중간고사 보면 보면 시험 전에 한번 이렇게 돌려본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한번 돌려보면 80점 이상 때 나왔던 학생들이 그 방법 그대로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면 6, 70점대에서 평생 처음 받아본 영어 점수를 아마 받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화면 보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고요. 아마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영어는 저희 문과생이 지금 그렇죠. 공통적인 숙제니까. 그럼요. 근데 선생님께서 자꾸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 한 몇 배가 되는 거죠? 네, 수치로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겁이 너무 많이 나서 안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표시해도 될까요? 네. 한 10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딱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부교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1학년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교재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모의고사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학생들이라면 정말 요만큼 정도로 확 단어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마 학생들은 영어에서 이제 독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어쩌면 해독 수준일지도 몰라요. 특히 네. 이제 가령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서는 아마 단답형으로 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면 의인법 아마 그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맞습니다. 또 달라진 점이네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게 된다면 시적 화자에게 내지는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네.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고해야 될 단어, 또 네. 맥락, 의미가 많아지니까 아마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사탐도 사회도, 예. 그거 그냥 예전엔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이제 추론 형태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부할 분량이 그런 데서도 뭐 이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특히 저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알고요. 또 지문이 길어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죠.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저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분 선생님이 시적 화자 얘기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시적 화자라는 말 자체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적 화자를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난감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어순 자체를 바꿔놓는다고 하면 더더욱 네. 더 뭐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는 취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수동. 그렇죠. 수동 맞아요. 수동. 네. 수동이죠. 국어에서는 수동이라고 안 하죠. 피동이라고 네, 피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수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수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쩌지? 이렇게 손을 많이 대는데 그냥 능동을 바꾸면 되거든요.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선 그걸 있는 그대로 곧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법에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영어인데도 힘든 데다가 거기다 추가로 그걸 있는 그대로 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든 맞춰봐야지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이중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자체가 우리말이 아닌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어순 자체도 우리말이랑 선생님 완전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의 위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겁니다. 예. 그 국어 영역에서 이제 사회 지문이 나올 때 봤어요. 그래서 아마 비문학 지문. 예, 굉장히 많은 근데 것들이 고1도 있을 있어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건 뭐 늘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사회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내신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차이점이 지금 네.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내 보면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환율이 나온다. 그럼 환율이란 뭐다. 이렇게 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서 환율이 올랐을 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처럼 정말 완벽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어에서 독해했을 때 해석이 되는 것이겠고 역시나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진짜 사실 이건 국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해, 독해의 문제일 텐데 이렇게 좀 독해? 이해? 해석을 잘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읽을 때,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의 독서 영역의 지문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내용들이 독서 영역의 지문들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국어 영역의 문제일 것이고요. 네. 이것이 아마 영어로 번역되어 내지는 영어로 바뀌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영어 영역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긴 지문들을 좀 요약하고 2, 300자 내외로 추려보는 그런 연습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근데 영어에서도 그 한국어 용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영어 지문을 해석하면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급 준비율이 뭐예요? 막 이렇게 그쵸?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참으시고요. 저는 환율 정도 나옵니다. 네. 환율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환율이 영어로 나오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말로 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요. 환율 지급 준비율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오래 읽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영어로 나와서 학생들한테 그와 관련된 결과를 뽑아내게, 주제를 뽑아내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교과서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부분이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렵죠. 좀 책 많이 읽은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접근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사회 개념만 두고도 어려운데 그것이 비문학으로 나오면 또 어려워지고 그것이 영어 지문으로 나오면 또 어려워지는데 사실 해결책은 그 용어라는 것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연습 맞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는 연습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학생에게 주는 해답이 아닐까. 그럼요. 저희의 몫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친구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랑 중간고사 문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번에 3월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맛보기 전에 이제 수능형 문제를 먼저 맛본 거죠. 이제 저희는 이게 수능형 문제인 걸 아는데 네. 내신과 수능형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사탐도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 네. 말씀 먼저 들어보고 저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마 우선 국어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학생들은 지금 입학하고 일주일 채 지금 막 지나서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시험을 보게 됐죠. 이번에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사파와 음파 그리고 사진 기술인데요. 숄더샷 프레임 기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느껴졌을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기 전에 지쳤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 사탐도 네. 수능형은 좀 생소한 지문이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나오고 길게 나오고 내신은 맞아요.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단순해지죠. 네. 영어는 제가 볼 때는 내신형이랑 수능형을 딱 가르는 게 영어의 기준은 범위가 정해져 있느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신형이라는 거는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시험 범위를 내주실 때 숙제랄지 아니면 몇 가부터 몇 가까지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다. 왜 칠판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게 범위라면 수능형은 범위가 없어요. 맞아요. 영어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었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게 저희 수능형. 영어에서는 수능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시간도 좀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80분, 100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칠 겁니다. 내신형 문제 하니까 네.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키가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 내신형 문제를 낸다는 건 학교 선생님이 선호하는 문제 형태가 따로 있다는 거라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들도 사실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분들이 맞아요. 그대로 나오는 게 내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수능형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주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열심히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수능형하고 내신형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범위의 차이도 있겠고요. 또 깊이의 차이도 있고 생소한 지문의 차이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라는 키워드를 성정희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의 그 수업에 주목하면 이 내신을 그렇게 어렵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학생의 질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서 내신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학생들의 이제 질문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게 되고 비중이 한 70%에 거의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수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사실 커 있고, 그래서 지원할 대학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한 축에 내신 1등급, 그렇죠. 2등급,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하고 또 한 축에 모의고사 1등급, 2등급,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네. 이제 지원할 대학들을 맞아요.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적어지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입시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나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50% 이렇게 내신이 반영될 텐데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맞죠. 추세가. 예, 근데 2, 3학년 때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특히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공부를 안 하던 학생도 네, 내신을 그렇죠.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내신의 분수령은 아마 고1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3학년이 되면 모두가 다 달리거든요. 아. 3학년은 모두가 다 달리는데 네. 상대적으로 1학년, 2학년 때는 달리는 주의 경쟁들이 좀 적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1학년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달린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수시라는 것 자체와 내신이라는 말 자체, 용어 자체가 학생들한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수시 전형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학생분들이 보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자체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전형의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요. 그 등급 자체가 우리가 1등급을 우리가 4%, 그렇죠. 11%, 23%로 각각 수치화하고요. 23%라고 하면 진짜 범주가 꽤 넓은 범주일 네. 것 같고 맞아요. 3등급의 범주가 꽤 넓은 것 같지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한 반이라면 아주 크게 봐도 25%니까 한 반에서 한 몇 명, 몇 등. 30명이 좀 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38명 뭐 이 정도 되는데 예, 예. 한 8등, 7등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지는 않은 거죠. 매우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10등 안에 들어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드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부하실 때 이제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23%가 절대 23등이 아니니까 너무 범주를 넓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내가 몇 등급까지 가서 그리고 이 1학년 때 좀 치고 나갈 수 있게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1학년이 첫 분수령이 될 수 맞아요. 있게 네. 남다른 전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죠? 근데 그 입시와 관련해서 이 내신에서 또 강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행평가 맞아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예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이제 그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엔 성실한 학생이라면 점수를 받아가게 되는 또 받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의 성실함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내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 평가를 잡아둔다면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예요 사실 이렇게 수행 평가 열심히 하고 보고서 열심히 작성하고 논문도 쓰고 대회도 나가서 여러분들 책도 열심히 읽고 견문도 좀 넓힌다면 아마 고3 여러분들 돼서 이제 대입 지원할 때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도 네. 자기도 학습을 정말 열심히 한 그런 전공 적합성이 아주 좋은 그런 학생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정보가 없으셔서 이제 내신도 모르겠고 수능도 다 모르겠고 입시도 더 이제 깜깜한데 사실상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거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포트폴리오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그 증거들을 학생부에서 검증한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녹여내야죠. 예,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꼼꼼히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내신이 입시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대입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영향력을 내신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죠. EBS와 함께하는 중간고사 대비법,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단연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계획을 잘 세우면 자신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역시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해야 할 양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명료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어느 만큼을 공부할 수 있는지 아무도 맞아요. 모른다라는 네.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언제 허기가 찾아오는지 예측하고 밥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평균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양을 어떤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지 그 평균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건 적어야 됩니다. 어떤 걸 적느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딱 적으면 됩니다. 한 일과 할 일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반해 어떠한 일들은 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 본인 스스로 파악해 봐야겠죠. 그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국어 문제집을 몇 페이지 풀었다 그러면 거기에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다. 뭐 단어를 뭐 30개 외웠으면 몇 분 걸렸다라는 것들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시간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당장 여러분들 고1이라서 아마 시간을 적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좀 적기가 어렵다면 그 양이라도 그래서 내가 과연 어제 엊그제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만이라도 본인이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계획만 잡히면 중간고사 잡힌다고 봅니다. 계획 세우는 게 어려워서. 아니, 저는 맨날 세우고 맨날 망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작심삼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네.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네. 참 많아서 그냥 구체적으로 딱 전략을 그냥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짜별. 3일, 네. 그렇죠, 그렇죠. 3일을 잡으셔서 그렇고요. 이거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잡으시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지금 시험이 며칠 남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지금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랑 당장 내일 시험이다. 네. 당장 오늘 해야 될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간별, 전략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날짜별 전략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첫 번째, 30일 남았다. 완전 부지런한 형이죠. 네. 30일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한다. 정말 부지런한 학생들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선생님? 계획 세우는 거요. 계획이요? 계획이요?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자 계획을 노트 정리. 세우다. 노트 정리, 암기, 그렇죠. 단어 암기? 딩동댕 단어 암기. 암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자, 맞아요? 아, 네. 어휘 암기를 하는데 몇 퍼센트? 90%죠? 네. 왜 100%가 아니라 90%일까요? 이것만이라도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 아닐까요? 100% 할 수 없으니까요. 아. 100%를 간단하군요.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어떻게 외워요? 안 되죠. 여기서 어휘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하고 부교재에 있는 그렇죠. 어휘들.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로 어휘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걸 준비 안 하고 마음이 급해서 만약에 지문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 하는 것이 지문 분석하겠다고 교재를 딱 핍니다. 네. 그러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제 아래쪽에 보통 교재 아래쪽에 단어 뜻이 정리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켭니다. 스마트폰을 딱 켜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을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 친구한테 톡이 옵니다. 답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단어 찾다가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요. 네. 그래서 어휘는 따로 준비를 하시는데 네. 그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어휘가 따로 되어져 있는 노트를 평소에 만드시는데 네. 30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휘를 암기할 수 있는 단어장을 마련한다거나 노트를 마련하는 시간은 D-30일 요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열흘 뒤 우리는 네. 단어를 얼마나 외웠을까요? 50%. 예. 50%. 그 정도, 예. 예, 저 너무 많이 쓰셨어요. 한 3분의 1 정도. 예, 절대 그렇게 외울 수가 없고요. 단어는 이때 시작해서 꾸준히 분할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쭉쭉쭉 나가는 거고요. 네. D-21에서 주요 전략은요. 네. 우선 이제 단어를 알았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석해야죠. 예, 문장도 그렇고. 해석 문장.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문을 분석하는데 제가 A부터 G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유는 시험 범위를 만약에 A부터 G까지라고 한다면 우선 맨 3월에 우리가 학기 초에 배우게 되는 거. 그때 긴장 바짝해서 우리가 네. 필기 정말 네. 심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때 되면 아이들이 책이 빈틈이 없어요. 네. 온갖 화려한 색깔로 필기를 많이 하죠. 그때 부분이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필기량이 적어지죠. 네. 적어지면서 띄엄띄엄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루한다면 시험 범위 초반부터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문 분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문을 분석하는데 영어적인 지문 분석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이 너무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른 거 하나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문 분석이 되어져 있는 만약에 부교재 정답지를 정답지는 다 우리말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말을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국어의 문제. 네, 국어의 문제. 예, 국어의 문제. 국어의 문제입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가시면 국어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어적인 분석, 문법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어휘량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지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국어랑 접근법이 똑같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열흘이 흘러갑니다. 네. 예, 열흘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그러니까 10일밖에 안 남았어. 이게 일주일하고 3, 4일 남아서 학생들이 조금씩 이 날짜에 대한 불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집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집. 예, 문제집 푸는 맞아요. 방법. 오죠, 이제. 예, 문제집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지문 분석. 근데 맞아요. 아까랑 반복. 좀 다른 게 아까는 A to G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G to A.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분석했던 것들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앞에 했었던 얘기는 뭐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옛날에 그러니까 3월 네. 초에 교복 새로 입고 딱 긴장해서 배웠던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회독이 돼야 되면 우리가 이런 걸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것부터 최근 것까지, 그쵸. 최근 것부터 3월 초에 공부했었던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이회독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학생들이 분석이 좀 더 밀도 있게 맞아요. 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저희 사탐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처음에는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회독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영어도 이해가 되는데 국어는 이게 국어도 그렇게 한번 보고 1회독, 2회독, 3회독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나요? 그럼요. 특히 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시라든가 현대소설 같은 경우 이제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쭉 네. 읽어 나가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 구조가 잡히면 천만다행인데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고전 소설이나 고전 네, 시가들이 어려워요. 되겠죠. 예. 특히 이제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더 클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았다면 잘 이해가 안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유지하고 다시 보는 것보다 역순으로 다시 한번 보셔도 시간에 대한 역순행적 구성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볼 때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한번 촥 먼저 보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다시 딱 꼼꼼히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면 지도 한번 본 다음에 지도를 꼼꼼히 처음만 보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20일과 10일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D-5일. 아, 이제 긴장 타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5일밖에 맞습니다, 남지 이제. 않았습니다. 자, 요때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최종 점검 파이널 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문 분석을 이렇게 2회독이나 했잖아요. 2회독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네. 여러분들 시중에서 되게 싸게 많이 볼 수 있는 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끈끈이 예, 그런 잠시, 것들 예, 그런 쓸 거 수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걸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잘 안 되는 부분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예, 붙여서 마지막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후루룩 넘겨보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최종 점검을 하면서 처음에 몰랐던 건 계속 봐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시고요. 직전입니다. 어떡하죠, 이날은? 마지막 직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일을 기준으로 공부하셨을 때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6시간 동안에 지문 전체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정리했었던 파이널 노트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요. 마지막에 입실 5분 전으로 정리할 때는요. 요때 제가 스마트폰 사진으로 최종 마무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학교에 가는 길도 우리 한번 40분? 30분 걸린다고 하면 요때도 또 기회거든요. 네. 그때 마을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탄다거나 하는 게 학생들이 있다면 그때 스마트폰으로 안 됐던 구문은 끝까지 안 됐던 구문은 찍어놨다가 네.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보시고 전원은 끄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30일, 20일, 10일, 5일, 1일. 근데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 학생들이 지금 5일 남았을 수도 있고요. 내일이 시험이라면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거니까요. 자, 이렇게 계획을 날짜별로 만드셔서 직전에 막 진짜 너무 속이 타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날짜별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습니다. 예. 이제 날짜별 전략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네. 중간고사 대비 방법을 다 말씀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도 역시 국어 과목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개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가 조금씩 네. 다르고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던 그런 공부 방법들은 아마
문학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여러분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회탐구도 또 특별한 거를 얘기해 보자면 이 네. 목차 공부법이거든요. 국어나 뭐 영어는 목차를 강조하진 않죠. 예, 저희는 딱히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대단원이 있고 이렇게 중단원이 있으면 그 중단원이 학습 주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단원에서 핵심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고 그 키워드가 출제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반드시 목차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시험에 나올 주제들을 뽑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대비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도 꼭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면서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EBS 전속교사 수학 영역의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1차 지필평가가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정말 긴장되고 또 잘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는 건 선생님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1차 지필평가를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수학 영역에 관한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은 평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전날, 시험 전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과감하게 깨버리셔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지금이죠.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주 교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집, 서점에 있는 많은 문제집이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의 학교 교재인 교과서입니다. 선생님들은요,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교과서를요, 지금부터 적어도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읽으시고 중요한 공식은 써보고 증명까지 해보시고 또 하나, 예제와 유제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꼼꼼하게 보는 작업이 첫 번째, 두 번째 하셔야 되고요. 물론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요. 이제 그 내용은 입으로 한 번씩 복습해 보시고 공식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만 푸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겠죠. 또 문제에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나면 네 번까지 보면요. 여러분 이제는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건 반드시 V표 또는 점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만약에 네 번까지 풀었는데 네 번 모두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겠죠. 그러면 5번째 푸실 때는요. 그 4번 틀렸던 그 중에서도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골라서 푸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없다면,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모든 문제를 푸시되 틀렸던 문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학은요. 반복과 연습이 중요한 과목이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1차 지필평가 1등급 꼭 맞을 수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과학탐구 영역의 박남정입니다. 자, 전국의 모든 1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완전 반가워요. 아마 지금쯤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첫 시험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너무너무 긴장이 된 상황일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학년 과학을 시험을 보게 될 때는 학교별로 조금 다르실 거예요. 어떤 학교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보기도 할 거고 어떤 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원 과목 중에 특정 과목을 보기도 할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떤 걸 보더라도요. 여러분 1학년이잖아요. 1학년에 맞는 깊이와 폭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충실할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는 프린트, 그리고 교재들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는 출제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 기출문제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다운받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공부의 방향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선생님 저는 다 활용을 했는데 그래도 혼자 공부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는요. EBS에서 전체적으로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물리학, 생물, 지구학이라는 과목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내신 특강으로 준비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1학년은요. 전 학생들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급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이 과학 성적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문과 성향이 좀 커서요. 과학이 힘든데요. 아니요. 전체 학생이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이신다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 자, 중간고사 첫 시험 원하는 결과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학, 과학 선생님께서 정말 이 소중한 팁들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시험 대비에 관한 속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이렇게 뜯어주세요. 벼락치기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국어는 중학교 때,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측면 중에 하나가 되겠죠.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교과서의 양도 양이지만 이 작품의 편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이 양을 여러분 함께 하게 되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식물에 내가 어제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그 주어질 물의 양을 2배, 3배 계속 주게 되면 화분이 썩어버리겠죠. 따라서 벼락치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대로 이번에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락치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가 우리 한 달 전에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영어 당연히 안 되겠죠? 네버 안 되죠. 절대 안 되고요. 근데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말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벼락치기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며칠 동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국영수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 전날 뭐 그렇죠. 사회만 할 거 아니니까. 잊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진짜 뭐 중간고사 한 달 전부터 해서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복습하고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제일 좋죠. 그렇죠. 제일 좋죠. 네. 불가능하다. 네,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결론 내렸고요. 두 네. 번째. 네. 오답 노트는 꼭 필요한가? 짜잔 나왔습니다. 이건 과목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국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답 노트 물론 개인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공부했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남학생이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노트를 굉장히 꼼꼼히 정리하고 그러는 거에 좀 둔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다 하나에 다 몰아서 표시하곤 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교과서면 교과서, 노트면 노트, 문제집이면 문제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어느 순간 반복하여 계속 적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단권화했던 방법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단권화라는 말이 어쩌면 고1 학생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주 교재에 그렇죠. 다른 내용들을 다 담아내는 방식으로 하지 오답 노트는 좀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예.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답 노트 만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오답 노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답이 나왔던 게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가 만약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네.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이 학생이 난 이게 틀렸어 이러면서 오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수업도 그렇고. 그렇죠. 중요한 그건 건 만들기만 했어요. 뒤에 문제가 뒤에 문제가 잘려요. 복사해서 했어요. 선생님 진짜 시간을 네. 훌륭하신. 근데 네. 중요한 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시간. 네, 그러니까 시간. 그거 자체 몰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공부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뿌듯해. 네. 그러니까 오리고 자르면 이미 지쳤어.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는 이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꼼꼼하게 단거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조차도 시간과 노력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네. 정말 디마이나 5일 1일 남았기 때문에 네. 난 자르고 오리고 붙일 시간이 없다. 네. 그럼 그대로 바로 보는 거죠. 네. 대신 대체안으로 포스트잇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붙여놓으면 그 부분만 따로 체크해서 보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사람으로서. 탐구, 네.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가요? 오답 노트. 근데 네. 저희는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국어처럼 네. 이렇게 이제
교재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엔 뭐 노란색, 뭐 어렵고 중요한 건 무슨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답 노트를 정말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답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룹 스터디. 네, 그룹 스터디. 스터디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아마 국어의 경우는 여러분 사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룹 스터디가 정말 스터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100번 찬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룹 스터디가 자칫 잘못하면 침묵으로 침묵이죠. 내지는 그렇죠. 친화로 흐를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의 어떤 효율성을 좀 감안해 볼 때 그룹 스터디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다소 이제 반대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스터디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100번 찬성합니다. 근데 이러한 본질과 다소 멀어진 스터디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잡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룹 스터디가 아니라 여학생들 같은 경우 친구 둘이 서로 단어를 불러줘요. 단어 불러주고 한 사람이 받아줬고, 근데 제가 잘 듣고 있으면 우선 발음도 틀렸고 뜻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영어는 다이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불러주고 받아주고 채점해주고 너 잘했어, 너 몇 개 맞았어 이런 거 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자, 혼자 단어 시험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룹 스터디의 개념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계획을 공유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얼마만큼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서로 물어봐주고 알려주는 건 시험에 가깝다면 저는 단어 시험은 얼마든지 혼자 볼 수도 있고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로 잘못된 정보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룹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에 가까운 그룹 스터디의 의미 자체가 전 조금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발음이 그룹 스터디 하셨는데 저희 이게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잘된 그룹 스터디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 스터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공유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뭐 수학을 가르쳐 주거나 국어의 고전을 가르쳐 주거나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이러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의 팀원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생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네들의 상황을 잘 판단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예습과 복습 꼭 해야 할까라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예습과 복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 가지 다 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복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여러분 예습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정도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만 복습은요, 여러분 꼼꼼히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습량, 오늘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 선생님이라 비유법을 되게 많이 아니죠. 꼭 시험은. 네. 영어는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둘 다 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복습만 세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예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복습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강조한 부분만 딱 많이도 말고 세 가지만 내가 정확히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저는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세 가지만. 그렇죠. 욕심 많이 내지 말고 딱 세 개만큼은 하자. 네.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 뭐 50분을 해도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복습은 꼭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마지막 그것이 알고 싶다 볼까요? 네. 선생님의 판서 무조건 다 적어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판서 다 적으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 그리고 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되면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여러분 적을 때 남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졸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단
듣고 반복되는 내용은 적으시되 네. 분명히 그날 여러분 함께 저녁 때 친구들과 이제 모여서 공부하거나 스스로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항목화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거 네, 추천해 네. 주셨어요. 영어는 우선 이제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데 얘들아 이거 다 적고 있니? 너네 다 적고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단어 적다가 시간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사실은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암기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해야 될 상황인데 학생들이 필기구를 막 현란하게 바꿔가면서 필기하는데 너무 바빠요. 이해할 부분에는 눈이 뚫어져라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지금 이해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사례는 반드시 적어놓고 따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형과 이해형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암기형만 선별적으로 필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내 필기만 하다가 1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예쁜 노트 작성하다가 이거 그쵸, 내가 그쵸. 공부한다고 막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필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이렇게 내가 끝까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담겨진 그런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이제 사회탐구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네. 이제 지금 암기와 이해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사회탐구도 암기보다는 이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날은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럼요. 날도 있잖아요. 네,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놓친 내용들을 반드시 저는 그럴 때 EBS 강의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EBS 강의를 활용해서 맞아요. 분명히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하기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거든요. 사회하고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EBS 강의를 추천할 때 이제 탐스런 시리즈라는 것을 맞아요. 추천하거든요. 탐스 유명합니다. 네, 국어는 아니잖아요. 네. 국어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올림포스라고 하는 주된 이제 흐름이 있고요. 또 올림포스에 대한 알짜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알짜가 어떤 의미예요? 가령 이제 올림포스는 이제 좀 긴 강의죠. 45강 정도고요. 알짜 개념은 그것을 좀 요약한 20강짜리가 되는 거죠. 요약 버전이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로 올림포스의 주니어, 우리는 알짜 아니고 주니어입니다. 네. 네, 주니어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좀 여기서 정말 실제적인 팁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내신 대비 중간고사 공부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영어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말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교재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부교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부교재가 바로 올림포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포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가 여러분의 중간고사의 많은 점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우리 올림포스 강의는요. 저희 EBS에 탑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해당 범위의 시험 범위의 내용을 해당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고 또한 나 혼자 분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지분을 분석을 하는 선생님의 내용 분석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마다 꼼꼼하게 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이나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올림포스 특히나 부교재에 대한 고민거리는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이제 올림포스는 시리즈가 여러 개입니다. 베이직 그라머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 독해 1, 2가 있는데요. 베이직 그라머는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도 그럼 한번 선생님 진행하시는 게. 아니, 저는 국어 1, 국어 2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그냥 강의 잘 보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올림포스는 국영수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약 강의 형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탐스런, 사회과학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시험 대비 특강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별을 따라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시작이 반이다. 중간고사 앞두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이런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성공적인 중간고사의 절반은 다가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EBS와 함께하는 중간고사 대비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세울 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월요일 국어, 화요일 영어. 지금의 우리의 공부가 결국은 수능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지만 내신이 수능과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는 이건 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안 나오면 되겠어?